네, 감사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포문을 열어주실 기조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 순위를 그 총균세라고 하죠. 그거를 밀어내고 대출 순위를 바꾼 분으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어디서 뵀냐면은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아시죠? 저는 그걸 잘 보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대의 신화와 역사를 현대 사회로 가져오면 현대에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그게 참 와닿았습니다. 오늘은 역으로 고대의 모습 속에서 또 현재를 발견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김헌 교수님께서 고대 역사와 신화를 통해 조명하는 시민들의 돌파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헌입니다. 저는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고 있는 서양 고전학자인데요. 여러분들을 앞에서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어둠을 밀어내는 빛과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썩지 않게 막아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40분 동안 얘기거리를 준비해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주신 대로 그냥 달아봤습니다. 돌파력.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리스 역사 그리고 신화에서 그 돌파력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 생태계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지구를 수십 번도 더 파괴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핵무기를 안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 그 속에서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발걸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소외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철학의 가장 큰 문제는 인류가 계속 이 지구상에 존재할 가치와 능력이 있는가? 지금 지구상의 가장 암적인 존재를 찾아와라 그러면 인간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이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정말 적시로 답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21세기 이 지구상의 구원자,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되겠죠. 이 능력을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신화에서 찾아보겠다고 해서 가져온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투구 하나가 보이는데 이 투구는 그리스이게 만든 역사적 사건을 이끈 사람을 대표하는 투구입니다. 아마 그 투구 옆에 밀티아데스라는 이름이 살짝 보이실 텐데요. 밀티아데스는 마라톤 전투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가 서구 문명의 뿌리를 그리스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 문명을 일구어냈던 시기를 기원전 480년부터 한 323년 정도로 잡습니다. 이때를 그리스 고전기라고 얘기합니다. 서양 문명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를 통해서 가장 고전적인 요소들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냐 했을 때 그 시기를 지목하는데 그렇게 문명의 찬란함을 이루어낸 시기라고 하면 우리는 태평성대였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가장 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했을 때 그리스 문명은 그리스 문명으로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을 짧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역사 속에서 부각되는 한 영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웅이 바로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시는 저 인물인데 바로 테세우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리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쳤던 시기,
그 시기는 이제 5세기가 시작되는 시기였는데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에 주황색으로 나타내 있는 부분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란의 동북부에서 작게 시작한 페르시아란 나라가 점점점 세력을 확대하고 서쪽으로 진출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쪽에 있던 그리스와 맞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490년이었습니다.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페르시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는 아직 통일 국가를 이루지 않고 폴리스라는 조그만 도시들이 국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가기만 해도 모두 손을 들 것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는 그 고동색으로 밤색이라고 그러죠. 그 고동색으로 표시된 선, 그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로 가는 그 발자취가 보일 텐데요. 처음에 이제 낙소스라는 섬을 정복하고 델로스 섬을 정복한 다음에 엘레트라라는 곳에 도착했었습니다. 이때 엘레트라에서는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항복할 것인가 이걸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와 같은 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손을 들고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살 길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싸워야 한다고 유일하게 나섰던 나라가 바로 아테나였습니다. 아테네는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저 대국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을 것이고 자유를 잃는다면 살아도 노예처럼 살 것이며 노예처럼 산다는 것은 살만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저항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자 에레트라라는 곳이 침략을 받자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전 시민군을 이끌고 만여 명이 그쪽을 도우러 갔다 오릅니다. 근데 에레트라에서는 2명의 정치 지도자가 페르시아에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그 돈을 갖고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테네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티스 아르타페르네스 히피아스의 침략이었는데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에레트라를 지키는 걸 포기하고 마라톤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마라톤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은 히피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총사령관이었고 그 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밀티아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밀티아데스는 아테네에서 좀 불행한 일로 이렇게 그 망명하다시피 쫓겨나 있었고 조국이 힘든 상황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복귀를 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그때 이제 아테네에서도 우왕좌왕했었습니다. 여론이 갈렸었죠. 그때 아까 그 총사령관이라고 했던 사람 제가 잘못 말했는데 칼리마코스라는 사람이었고 히피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아테네의 참주였다가 쫓겨났었습니다. 아테네가 민주주의가 되면서 이때 자기는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국을 팔아서 자기의 권력을 잡겠다는 그런 앞잡이가 있었던 상황에서 밀티아데스는 오히려 쫓겨났지만 다시 나라에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사령관이었던 칼리마코스에게 얘기합니다. 칼리마코스, 아테네를 노예로 만들 것인가? 아테네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는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렸어. 우리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굴복하고 히피아스에게 넘겨진다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지 불을 본 듯 화나오. 그때 그대가 내 의견에 찬성하면 우리는 자유를 지키고 아테네는 그리스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오. 이렇게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죠. 그 칼리마코스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밀티아데스가 저렇게 자신 있게 나오니까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면서 총사령관의 직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아테네 군은 2만 명이 채 안 됐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페르시아 군대는 적어도 10만이 넘는 그리고 여러 기록에 따라 다른데 60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밀티아데스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보시는 이 마라톤 평원에서 밀티아데스가 이끄는 아테네군과 그 페르시아군이 맞붙게 됩니다. 도저히 객관적 전력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밀티아데스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고 아테네 군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같이 싸우게 됩니다. 전투는 군사력에 달린, 단순한 군사력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속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달렸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지금 보시면 이제 페르시아 함대가 그 마라톤 해안으로 이렇게 접근해 온 상태였고, 만약 이곳에서 저지하지 못한다면 그리스 전체는 페르시아에게 넘겨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밀티아데스는 전면전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 요 표시가 잘 안 돼서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간 진영으로 되어 있는 게 페르시아 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형을 잘 알고 있던 그리스군은 페르시아 군에게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를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평소에 자기네들이 쓰던 그리스 군의 전략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옆으로 배치하면서 상대를 압박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은 밀리게 됐죠. 그러나 양쪽은 오히려 밀고 나갈 수가 있었고, 그 양쪽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쫓겨나가고 있는 그 팀을, 페르시아군을 쫓아가지 않고 밀고 들어왔던 페르시아군을 가운데에서 뭉개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적인 열세를 전략의 지혜로 이겨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겨낸 다음에는 페르시아군을 밀어 제꼈는데, 이때 페르시아 군들은 이 지형이 어떤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라톤 평원은 한 부분은 평탄한 평야지대였지만 한쪽은 늪지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늪지대 쪽으로 밀어붙임으로 해서 그 페르시아군은 전력적으로 완전히 전멸하고 말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전투에서 그리스군은 129명이 사망했다고 하고 페르시아군은 6,4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시신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였고, 이 늪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은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수는 수만 명을 헤아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페르시아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저 함대에 있는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를 직접 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군의 이동을 빨리 아테네에 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약 42km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막 뛰어갑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페르시아군을 이겼다라고 전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에 잘 달리는 달리기 선수여서 이 정도 갖고 뭐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다. 도착해서 했던 일은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를 우리가 이겼는데 페르시아의 남은 해군들이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다, 그러니 대비하라는 말이었고, 이 보고에 따라서 그 해안을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페르시아군이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공적을 기려서 이렇게 필리피데스의 동상이 아테네와 그리스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90년의 위기를 넘겼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다레이오스 왕의 실패를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이어받아서 그리스를 치게 됩니다. 2차 침략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뭐 역사학자들 중에 과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1,000만 명쯤이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는 수십만 명을 헤아리는 정도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번에는 그냥 바다를 통해서 직접 왔었는데 워낙에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은 육로를 통해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북부 쪽으로 해서 초록색
그쪽 라인에 있는 분홍색, 보라색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왔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보급품이라 이런 것들은 배에 싣고 해변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줄 두 개 이렇게 보이시나요? 하나는 그 땅으로 내려오고 하나는 배로 내려오고. 자, 이번에도 페르시아는 만만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실수를 졌지만 이번에는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서 수십만 그리고 수십만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병사들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북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은 그 수에 압도가 돼서 전부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싸우지도 않고 밑에까지 쭉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을 막아서야 된다 하고 나섰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스파르타와 아테나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했기 때문에 테르모필라이라는 곳에서 교두보를 치고 여기서 막으면 잘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평야지대에서 싸우면은 수적으로 우리가 열세기 때문에 이길 수 없으니 좁은 협곡으로 인도하자 이런 작전을 썼습니다. 아마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좁은 곳에서 수많은 적을 맞이한다면 그 숫자만큼으로 우리가 열세를 갖는 게 아니라 병사들의 힘 대결로 숫자에 관계없이 싸울 수 있다라는 전략을 세웠던 거죠. 반면에 이제 아테네는 전통적으로 해군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 해군을 양성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한테 육군 쪽 땅을 맡기고 그 아테네는 우리는 바다를 지키겠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다의 길목 역시 좁은 해협에서 아르테미시움이라는 곳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점이 있는데 저쪽에 테르모필라이라고 빨간 글씨로 쓰이는데 대충 짐작이 되시나요? 예, 그 지점에서 스파르타가 기다렸었고 그 옆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또 X자 써 있는 표시되어 있는 아르테미시움이라고 하는데 아테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인도하에 이렇게 들어왔던 저쪽 그림에서 이제 크게 그려져 있는데 저쪽에서 테르모필라이라는 좁은 곳에서 막아섰던 사람은 레오니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이었죠. 레오니다스가 이곳에서 막아서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정예 부대를 구성하는 300명 이외에 지원군 해서 전부 다 해서 1,800명이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선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그 정예 부대 300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영화 300이 나왔던 거죠. 우리는 이길 수 있어서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운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도전하고 시도할 때는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성공의 가능성을 계산하면서 도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거는 지혜로운 선택이고 계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는 성공의 가능성보다는 해야만 한다는 명분 때문에 해야 할 시점이 있죠. 저는 이 레오니다스가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것은 성공 때문이 아니라 그 명분 때문이라는 것. 여기서 무너진다면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는 거나 노예로 사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의 예견대로 레오니다스와 스파르타 그리고 그 연합군들은 맹렬하게 싸웠으나 배신자도 생겼었고 또 숫자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육지가 뚫렸죠. 그러니까 저쪽 아르테미시움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테네 해군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장렬히 죽일 것인가? 아니면 물러나서 후위를 기약할 것인가? 이때 이들을 끌고 있었던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장군이었는데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싸울 게 아니라 좀 내려가서 전열을 닫아두자. 그리고 내려오게 되죠.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스파르타가 지켰던 테르모필라이와 아르테미시움, 아테네가 해군으로 지켰던 아르테미시움입니다. 자, 그리고
테미스토클레스가 해군을 잠시 후퇴시킨 후에 기다렸던 곳이 아테네 앞바다에 있는 살라미스 섬 근처였습니다. 아테네인들에게 말했죠. 우리가 땅에서 싸워선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모두 살라미스 섬으로 옮겨라. 그래서 그 끝까지 버틴 몇몇 사람들의 제약은 살라미스로 모두 피신을 하고 병사들은 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해협으로 페르시아 군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역시 전쟁의 승리는 단순한 객관적인 수싸움이나 병력의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고 영리한 전략을 짜고 또 그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이걸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페르시아군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무모하게 나와서 싸웠다면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테네도 패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좁은 곳으로 페르시아군을 끌어들임으로써 아테네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용기 있게 지혜롭게 처신한다면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테네인들이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저쪽 그 왼쪽 끝에 있는 사람이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었던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자기는 그 간단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테네인들의 용기와 지혜에 페르시아군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보시면 한 장군이 빨간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였습니다. 계략을 짜서 페르시아군을 그 좁은 곳으로 끌어들이고 그 속에서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짜서 승리를 거뒀죠. 아테네를 대표하는 페레우스 항구, 피에레이아스 항구에 가면은 바로 이 테미스토클레스를 기념하는 이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테미스토클레스 보이시죠? 근데 이 그림에서 좀 이상한 거 보이십니까? 테미스토클레스 위쪽에 사람이 둥둥 떠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예, 저게 누구냐? 저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테세우스라는 사람인데요. 테세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왜 그리고 저게 둥둥 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르시아의 침략에 맞서서 싸웠던 두 국가 스파르타와 아테는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침략 완전히 물리친 다음에 그리스를 이끌어가는 두 양축이 되었습니다. 이때 각각의 나라는 자기의 나라들의 그 실질적인 군사력과 경제력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도 했지만 신화적인 인물을 내세우면서 자기네들을 과시했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스파르타를 대표하는 영웅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라클레스입니다. 반면에 아테네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테세우스였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강연을 하다가 보면 헤라클레스는 많이들 아시는데 테세우스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헤라클레스보다 테세우스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세우스는 어떤 인물인가?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는 아테네를 이끌던 아이게우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테네는 보잘것없는 약소국이었고 아이게우스도 왕권에 있었지만 무능력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후계자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서 델피라는 곳에 갔습니다. 델피는 아폴론 신전이 있는 곳인데 아폴론은 예언의 신이고 신탁의 신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신의 과거나 미래의 비밀을 알고 싶을 때 또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할 때 가는 곳이 바로 델피 아폴론 신전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피티아 여사제가
아폴로온 신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내세우면 그대로 실천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물었죠. 어떻게 해야 후계자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테네로 돌아갈 때까지 포도주 부대의 끈을 풀지 마라. 이런 신탁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술 먹지 마라 이런 뜻일까요? 네. 간단한 것 같죠? 그래서 이거라면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왔던 김에 자기 친구 피테우스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지혜로운 친구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서 물어봤죠. 여차저차 이런 신탁을 받았는데 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 친구는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밝히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실컷 마시고서 회포나 푸세. 그러면서 술잔치를 벌여줬습니다. 아이게우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찝찝하게 이를 말할 데 없었죠. 아니, 포도주 부대를 풀지 말랬는데 술잔치를 벌이다니. 그러니까 신탁은 원래 수수께끼 같은 거여서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먹으면서 기분 풀고 나랑 같이 다시 대화를 나눠보자. 그러자 이 아이게우스도 방심하고 술을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날 밤을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웬 여자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알고 봤더니 피테우스가 해석한 건 그거였습니다. 아테네로 돌아갈 때까지 포도주 부대를 풀지 말라는 건 그 말 그대로 포도주 부대를 풀지 말아야 실수하지 않고 집에 가서 자기 부인과 사랑을 나누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됐고 그때까지 바지 끈을 풀지 말라는 얘기였던 거였습니다. 피테우스는 그걸 알고 내 딸을 들여보내면 내 딸이 후계자를 낳겠구나 이렇게 아주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자기 딸을 이 아이게우스의 침실에 넣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당황스럽죠. 이게 어떻게 된지 큰일 났다. 집에 이거 데려갈 수도 없고 고민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좀 남자답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데려갈 수 없으니 나 그냥 가겠다. 미안하다. 근데 또 욕심은 있어갖고 근데 혹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나중에 컸을 때 나에게 보내라. 이러면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아테네로 돌아간 거죠. 자, 그리고 얼마 후 아이트라, 그러니까 피테우스의 딸 아이트라 공주는 아이를 갖게 되고 또 마침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겠죠. 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엄마 왜 아빠가 없어? 아빠는 누구지? 그러면 이 아이트라는 조용히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가서 이 바닷속에 바다를 지키는 포세이돈이 너의 아버지란다. 이 진실일까요? 둘러댄 거겠죠. 근데 신화책을 이렇게 보면 이때 아이트라가 아이게우스와 그날 밤을 보내고 꿈에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서 넌 포세이돈 신전에 가거라 그래서 포세이돈 신전에 갔더니 거기서 포세이돈 신이 이 아이트라를 또 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트라도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이게우스 아들인지 포세이돈 아들인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아이가 바로 테세우스인데 테세우스는 자기는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엄마가 딱 보니까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큰 돌을 가리키면서 이 돌을 한번 들어보렴. 들어봤더니 그 속에 샌들과 칼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사실은 너의 아버지는 포세이돈이기도 하지만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란다. 그분이 여차저차 이걸 남겨놓고 갔으니 네가 이걸 증표로 삼아서 아테네에 가거라. 아버지를 만나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테세우스라면 가겠습니까? 물론 가겠지 당연히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면서 생각해보면 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나를 버리신 아버지를 찾아가? 그 아버지가 날 모른 척하면 어떡하지? 나 안 가요. 그리고 엄마, 내가 떠나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가려고? 난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엄마를 지키면서 살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아이트라라면 그 아들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의지할 데도 없는 한 여인, 자기를 버리고 간 남자에게 아들까지 보낸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데리고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너는 가거라 그러면서 굳은 마음으로 아이를 보내게 되고 아이는 가게 되죠. 근데 얘기를 하죠. 아테네로 가는 길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배 타고 가는 길인데 안전하고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루나 이틀이면 가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길은 육로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시간이 많이 걸고 위험하고 수많은 악당과 괴물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배 타고, 그렇죠? 뭐하러 개고생합니까? 편하게 가야죠. 저쪽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러나 테세우스는 뭘 선택했을까요? 꼭 영웅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바와 다르게 행동하죠. 저는 위험하지만 육로로 가겠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를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20살이 됐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저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저 자신을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멍청한 판단 같기도 하고 무모한 도전인 것 같기도 하지만 나름 생각해보면 영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간 아버지를 불쑥 찾아간다고 바로 받아줄까요? 그리고 그때 자기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 후계자가 되는 그 길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테세우스의 도전은 제가 볼 땐 무모하지만 나름대로 잘 계산된 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왜 테세우스가 이랬을까?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건 농담입니다. 테세우스가 배멀미가 심하지 않았을까? 네. 테세우스는 어쨌든 육로로 갔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제 출발했죠. 처음 맞부딪힌 곳이 에피다우로스라는 곳인데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저 이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가면 페리페테스라는 악당이 있는데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시비를 걸어서 싸운 다음에 때려 죽인다네. 조심하게.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테세우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두려웠겠죠. 아니 그냥 이렇게 잘 갈 줄 알았는데 초반 얼마 가지 않아서 악당을 만난다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물론 책을 보면 그냥 싸워서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근데 제가 테세우스의 감정이입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괜히 출발했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엄마한테 가자. 그리고 돌아가려고 마음 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역시 엄마가 말한 대로 육로 위험하구나. 여기서 배 타고 가자.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처음 먹었던 마음, 그 두려움과 공포 이런 걸 이겨내고 안락한 현실로 돌아가자는 유혹도 버리고 애초에 마음 먹은 걸 실행하기로 합니다. 악당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인물보다도 큰 덩치에 위험하게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테세우스는 두려웠지만 싸우기로 합니다. 한번 싸움의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딱 잡았는데 우와 알통이 대단해. 이 팔뚝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자와 싸우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결국 이겨냅니다. 이 친구는 그 철로 만든 곤봉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로 사람을 때려 죽였던 거죠. 테세우스가 이 친구를 때려 눕히고 그 철로 만든 곤봉을 뺏은 다음에 네가 사람들을 죽였듯이 너 똑같이 당해봐라. 그리고 정의에 응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갔더니 또 이 시니스라는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갈 때 그 얘기를 들었겠죠. 집으로 갈까? 여기서 배 타고 갈까? 고민이 계속됐을 겁니다. 하지만 또 맞서 싸우죠. 이자는 지나간 사람을 잡아서 그 옆에 있는 나무에다가 사람들의 사지를 묶어놓고 팍 펼쳐서 사지를 뜯어지게 만드는 능지처참을 했던 놈입니다. 그런 놈, 소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야, 이게 한 번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또 있구나. 여기서 또 돌아갈까? 배 타고 갈까? 고민이 많았겠죠. 근데 그걸 또 이겨내고
이와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너희가 이렇게 죽였듯이 너도 당해라. 똑같이 하고 탁 펼쳐줍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줘요. 피가 쫙 묻으면서 노고남 다음에 오는 피로감, 그리고 만족감도 있었겠죠.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나?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시련과 위기가 내 앞에 있는가? 지금 이 얘기는 하나씩 풀면 이 괴물들을 소개하면서 하면 더 재미있는데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구 달려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멧돼지가 있대요. 그래서 얘도 고민하다가 싸워서 이겨내고, 그 다음에 또 스케일러양 악당은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발 씻기게 한 다음에 발로 차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놈인데 얘도 처단합니다. 그리고 엘레우시우스라는 곳에 갔더니 왕이라는 놈이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씨름을 하게 하고 씨름에서 지면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또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얘를 또 싸워서 이겨내죠. 마지막 고비가 있었는데 이 엘레우시스라는 게 프로크로스테스라는 놈이, 이 놈은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 사장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묵으러 들어왔을 때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침대로 인도한 다음에 꽁꽁 묶어서 넌 왜 이렇게 커? 그러면서 침대 길이에 맞게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 오면 큰 침대로 데려가서 꽁꽁 묶어놓고 너 왜 이렇게 작아? 그러면서 침대 크기에 맞게 이렇게 쭉 늘려서 죽였답니다. 이런 분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일을 하신 적 있나요? 근데 이거는 신화적 상징으로 보면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 서양 격언 중에 당신은 왜 당신의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에 나를 누이려 하시나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확 와닿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상대를 재단하려고 그럴 때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에 눕힌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신화적으로 끔찍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한테 상대를 만나거든 여러분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강요하는데 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런 악당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물론 이때도 테세우스도 싸워서 이기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프로크로스테스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테네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몰라봐요. 그리고 뒤에는 이 아버지의 진짜 부인이 있고 이 둘 사이에는 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가 되게 독한 여자예요. 권력력이 심해서 커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은데 딱 보니까 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닮은 거예요. 닮은 거. 쟤는 분명히 내 남편의 아들이구나. 아버지만 몰라요. 많이 본 얼굴인데 몰라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저 남자, 저 친구 얘기 들었지? 여차저차 이렇게 와가지고 모든 악당을 다 쳐부수고 여기 왔대. 왜 왔겠어? 당신 죽이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런 거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없애야지. 어떻게? 대놓고 없앨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마라톤, 아까 마라톤 얘기했는데 마라톤에 미친 소가 한 마리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이 상당히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소를 잡아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네 얘기를 많이 들었네. 자네가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다니 한번 도전해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눈치챘겠죠. 하지만 테세우스는 좋습니다. 죽어야 된다면 죽죠 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정말 때려잡았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놀라겠죠. 아테네 영웅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우리 왕보다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게우스의 불안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전 진짜 죽여라. 그래서 독이 든 포도주를 만찬을 벌여놓고 독이 든 포도주를 주게 합니다. 그러자 테세우스가 그동안 감춰왔던 칼과 샌들을 탁 내놓으면서 포도주 잔을 받죠. 그래, 아버지가 날 몰라보면 난 여기서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잡은 거죠.
근데 이 순간 이제 알아본 거죠. 이 칼,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이 버렸던 그 여인, 그 여인의 아들, 당신이 버렸던 그 남자,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째려본 거야.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 그러면서 자기 부인과 그 아들을 내쫓고 이 테세우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최강국이 크레타였는데 크레타의 왕자가 축하 사절로 왔습니다. 축하 잔치를 벌이고 운동 경기를 열었는데 이 안드로게우스라는 크레타의 왕자가 전 종목을 석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이 질시해서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이자를 죽입니다. 끔찍한 일을 벌였죠. 그때 당시에 그 크레타의 왕은 미노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노스가 군대를 몰고 자기 아들의 원수로 갖게 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으니 핏값으로 처녀 7, 총각 7을 크레타에 바쳐라. 근데 그 처녀 총각 14명은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그 당시에 크레타에는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소고, 몸은 사람인 괴물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여기에 이 놈을 처치곤란이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한 번 들어가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의 궁전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테네 청년, 총각, 처녀들을 먹이로 주려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때 테세우스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자기 나이 또래 사람들이 힘없는 백성들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테세우스가 말하죠.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왕자로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또 한 번의 무모한 도전이죠. 이건 성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궁에 들어가서 미노타우루스와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거기서 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설령 이겼다 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평생 거기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공의 가능성 1도 없는 제로 상태. 그러나 테세우스는 갑니다. 왜? 왕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명분을 다하기 위해. 아까 레오니다스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단순히 성공의 가능성만을 보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과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가게 되죠. 이 모습을 보고 그 크레타의 그 공주 아리아드네가 반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찌르겠다 했더니 나오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번뜩합니다. 왜요? 성경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던 상황 속에서 가치와 명분과 그것만 가지고 도전을 했더니 도전하는 그 순간 성공의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때려잡기만 하면 나올 수가 있게 되니까 테세우스로서는 빛을 본 거죠. 그 방법은 다 아시죠? 실타래를 준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다 그걸 묶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걸 되감으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성공했습니다. 들어가서 그 미노타우스를 무찌르고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스파르타의 영웅 레오니다스, 그리고 역사적 인물인 레오니다스와 신화적 인물 테세우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겠죠. 먼저 합리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명분과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어떤 이속이나 합리적 계산 그것 말고 가치와 명분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전하시고 일을 하실 때 테세우스와 레오니다스 같은 훌륭한 업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 얘기를 소개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군 다 아시죠? 마이클 조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I have missed more than 9,000 shots in my career. I have lost. 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왔습니다. 나는 선수 생활 동안 9,000번도 넘게 수술 실패했다. 나는 거의 300번의 경기에서 패배했다.
승패의 결정적인 순간에 감독은 나를 믿고 숫기회를 26번이나 맡겼지만 난 실패했다. 내 인생에서 나는 계속 반복해서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은 있어서 실패에 주목하면 이 사람은 실패자인 것 같지만 이 실패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깨닫게 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계속 도전했을 때 결국 성공의 길을 갔다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을 한번 명심하시면서 가슴에 새겨두시면서 레오니다스, 테미스토클레스 그리고 제가 길게 좀 설명했던 테세우스의 이야기를 이미지를 가지고 가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조금이나마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